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통영에서 새통영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대의원총회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정도 법률사무소 그리고 공인중개사 학원을 이제 운영했고요. 공인중개사업은 제가 지금 2011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10년 좀 넘었습니다. 경남 일대, 진주, 그다음에 거제 이쪽에서 주로 남해안 쪽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은 좀 두렵다고 해야 되나요? 결국에는 이제 제일 큰 게 지금 인구 문제죠. 그러니까 지방은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그게 이제 수도권 쪽으로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적인 불균형이 너무 크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부동산도 사람이 없으면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방 자체가 너무 침체되고 나중에는 뭐 지역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또 현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점차 통영 같은 경우는 솔직히 관광도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폐가라도 활용도가 가치가 있어요. 뭐 카페라든지. 근데 이런 관광 쪽이나 이런 쪽 이슈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심각하죠. 그러니까 뭐 특정 지역을 말씀드린 그렇지만 이제 빈 상태로 해가지고 도시 자체가 완전히 슬럼화돼 버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중앙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정책을 펴서 좀 지역 간 어떤 불균형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게 정책에 또 영향을 받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보면 이제 LH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별도의 지역을 만들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신도시라는 거는 만드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뭐 돈도 많이 들지만 제일 중요한 게 구도심이 죽어버리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인구가 그만큼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상 이제 결국에는 신도시 자체도 안 좋아지고 구도심은 더 슬럼화돼 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알았을 건데 결국에는 인구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철저하게 저는 가격이거든요. 그 가격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가격 형성이라는 건 결국에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울이나 제가 지금 왔지만은 틀린 게 뭐냐? 여기는 어느 지역이든지 인구가 사람이 있어요. 유동인구도 있고. 근데 지방에 가시면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특정 지역 서울도 보면은 뭐 편중 지역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특정 지역은 뭐 평당 5억에서 10억까지도 하고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의 어떤 가치가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더 극단적이지 않을까. 근데 그럼 지방에는 거의 나 하나도 사지도 않고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법률사무소 근무도 했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학원도 어느 정도 했는데 그렇다면 일반인보다는 이제 법적으로 조금 더 이제 좀 친근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20년 이상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지금 실무도 하고 있지만 임대차법이 보면 쉬운 거 같으면서도 되게 어렵다는 거죠. 헷갈리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헷갈리는데 과연 일반인들은 얼마나 헷갈릴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이건 누군가 좀 전체적인 법을 정리를 해서 좀 일반인들도 보기 쉽게 깔끔하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처음 마음 먹고 했는데 그 시간이 7년이 걸렸어요. 엄청나죠. 어마어마한데 사례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일반인 같은 경우 잘 모르니까 소위 말하는 전문가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근데 전문가도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지 못하고 말 그대로 사기꾼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끌려가지고 몇 천만 원, 몇 억을 날려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본인 스스로 조금만 이런 관련 지식을 알고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뭐 어쨌든 좀 안타깝죠. 뭐 한 방에 다 날려버려. 물론 이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고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지식을 가져야 된다. 임대차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보증금입니다. 예.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 금액 자체가 보면 대부분 어려운 분들의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기를 당했다든지 어쨌든 뭐 불이익을 당해서 다 날려버리게 되면 이건 엄청난 손실이고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막는 자체가 우리는 돈 버는 거다.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돈 버는 임대차 계약서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어떤 것든지 결국에는 이제 역사를 알게 되면 이해가 우리가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유가 뭘까? 그 원인부터 찾게 되면 빨리 이해가 되니까 제가 첫 페이지부터 역사를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관련해서는 제가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역사로 따지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이 이제 최초 만들어진 게 1958년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해서 따지면은 6, 70년 됐는데 뭐 작은 시간은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그 민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거기 민법에 임대차법이라는 관련법이 총 37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 한 30년 정도 이렇게 써 오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예. 무슨 말이냐면 매매는 물건이고 임대차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물건이 순위를 봐서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물건을 만들어 버리면 채권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임대차 보호법이 생기기 전에 그때는 말 그대로 보호를 못 받는 보증금 자체를 그러니까 밤에 예를 들어서 주인이 그 남한테 팔아버리고 야반 도주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새로운 주인한테 이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채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결국에는 1981년도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깁니다. 생기고 나서 이제 거기서 제일 강력한 그 내용이 뭐냐면 대항력이죠. 대항력 이꼬르 순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상가까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법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임대차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해 아시겠지만은 이제 제일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결국에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공인중개사에 의한 전세 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뭐냐면 깡통 전세죠. 왜냐면 이거는 그 시기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아시겠지만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항상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급락했다가 급상승했다가 왔다 갔다 계속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금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올라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가격이 내려갈 때죠. 그러면 이게 전세가하고 같이 가냐? 같이 안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더 높아버려요. 그러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그 보호를 못 받는 거죠. 이 전세 제도 자체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전세제도입니다. 예전에 말 그대로 없을 때, 예를 들어서 60년대, 70년대 이런 때 이 제도 자체가 엄청난 결국에는 효과를 줬어. 왜냐하면 금리도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세로 해가지고 이자를 안 주면 결국엔 자기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집을 살 수 있고 이런 되게 괜찮은 제도였어요. 제일 문제가 이런 문제죠.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전에 국토부 장관님도 얘기를 한번 하셨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전세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유가 있다.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안 쓰는 이유가 뭘까? 결국에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이 다 대부분 하고 있는 게 전월세 제도죠. 보증금은 작게 받고 월세를 많이 받고. 근데 결국에는 근데 이것도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어려운 분들 월세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힘든 부분인데 이거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월세에 대한 충분한 좀 어떤 보전 조치라든지 이걸 좀 해주시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사라진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세주도 너무 리스크가 크다. 지금 세상에 예전에 하고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이용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리고 그 시장이 너무 커요. 아시다시피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한 지금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긴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계약갱신 요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투플러스2 해갖고 4년간은 자기 임의적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4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앞을 예측도 못한 제도를 우리가 계속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세주들은 가급적이면 계속적으로 이제 전월세로 바꿔줘야 되지. 이게 저는 반복적으로 또 발생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값은 오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서울 경기로 봤을 때는 앞으로 저는 계속 상승한다고 봅니다. 지금 다 많이 빠졌지만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그만큼 부동산은 철저히 수요 공급 이론이다 보니까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고 공급이 많으면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민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걸 같이 만들었냐 하면 물건, 채권을 다 필요 없이 그 순위가 만들어지게 돼요. 우선순위. 예를 들어 등기부로 보죠. 등기부로 보면 뭐 건전한권, 뭐 전세권 이런 식으로 순위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임차권은 들어갈 데가 없었죠. 예, 순위 자체가. 그러다 보면 언제든지 물건에 의해서 이걸 깨져버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물건으로 못 만들지만 이거를 채권을 물건화한다거든요. 그래서 물건처럼 동일하게 보겠다 법적으로 엄청난 이런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얻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경매 진행되게 되면 우선 변제. 그러니까 뭐 건강권이 있다. 그럼 뒤에 이제 인도 전입신고 확정인증까지 받게 되면 순위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최우선 변제까지 가능하다. 이 두 가지를 얻게 돼서 임차인들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됐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전문가를 통해서 갔다고 치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공인중개사가 미래 예측을 간다 해도 우리 스스로도 잘 몰라요. 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어떤 또 문제가 갑자기 생길지도 모르니까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예측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면 어느 정도 리스크는 줄일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뭐 전문가, 비전문가를 통해서 자기가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러면 더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가격이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이 가격이라는 건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집값이 지금 현재 뭐 15에 칩시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전세금이 9억이다. 그러면 1억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위험하잖아요. 물론 안 들어갈 수는 없죠. 하지만 이거는 본인 스스로 접으셔야 돼요. 근데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더 오를 거다 이 말 듣고 가버리는 거예요. 안 되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최소 지금 현재 시세에 60에서 70% 정도만 가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차이가 이제 결국에는 계획범죄죠.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 이제 인원수가 거의 12만 명이 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잖아요. 포화된 상태고 그 상태에서 어렵다 보니까 사기나 이런 그 유혹에 좀 빠지는 분도 계시겠죠. 뭐 그런 그 유혹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기를 위해서 자기가 동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우리도 딱 공제라는 게 들어요. 거의 2억씩 사고 났을 때 그러면 그 공제에서 배상을 해줍니다. 그럼 그 배상을 해준 돈을 또 무상으로 우리가 해줘야 돼요. 자기 돈으로. 그러다가 또 예를 들어 사기를 치면 또 형사적인 문제 생겨요. 이거를 과연 얼마를 자기가 해먹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받는 돈은 그래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깡통 전세가 전세 사기의 어떤 그 전체적인 표면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높으면 전세 사기도 안 나갑니다. 높으니까요. 당할 것도 없죠. 좀 사고 많이 나는 게 연립주택이라든지 좀 시세 파악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가격 자체를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바로 실거래 가격이 나오는데 이건 안 나오니까 일반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자체 부분에서 사기를 좀 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일단 허가받은 정식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이분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짧게 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평이 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큰 문제를 안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계약 체결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 스스로도 무조건 의지를 하지 마시고 100% 이거는 어떻다, 저건 어떻다, 그리고 뭐 시세 파기다 이 정도는 기본적인 것도 하셔야지. 그래야지 이제 상대방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무조건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아 이건 안 되는 것 같다.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본인 스스로 능력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종 마무리까지 완료될 수 있게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결정적으로 보증금까지 들 수 있다. 예, 그럼 완벽한 거죠. 예, 그 물건 자체가 아무런 문제. 그리고 특약도 깔끔하게 찍어서 보증보험까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이게 완료가 된다. 만약에 안 되면 계약 해제 가능하다. 이런 어떤 특약도 넣어줍니다. 전세 사기를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알 겁니까? 근데 대부분 공인중개사분들도 많은 그 거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물건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지금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이해도가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아 이분이 지금 뭐 사기로 들어온다 느낌도 오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행동, 그 다음에 뭐 주소, 뭐 이런 거 복합적으로 봤을 때 환경을 딱 분석해서 아 이거 좀 위험성 있다 하면 안 합니다. 근데 그 자기 스스로 이제 솔깃해가지고 넘어간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적으로 의존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체결 전에 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 우리가 떼서 무조건 그 의존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발급하셔가지고 아 여기에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비교를 하셔야죠. 이 그 공인중개사 분이 얘기하는 거하고 틀리면 안 되잖아요. 예, 동일을 하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알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부분도 서로 간에 공유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을 처음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웬만한 거는 본인 스스로 다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중에 대표적인 그게 이제 그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예, 계약갱신 요구권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법 자체가 너무 부실해요. 우리가 이제 실거주 해가지고 주인이 나가라 할 때 실거주 하겠다. 그랬을 때 실거주를 안 하고 말 그대로 뭐 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매매라는 자체는 없어요. 매매를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권 해석이 국토부의 유권 해석은 임대도 매매와 동일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판단한다 했지만 이게 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면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는 보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나라입니다. 근데 자체에 대해서 매매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그 헌법 위에 법이 없지 않습니까? 당위법이 하위법으로 그걸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런 식으로 막 잡아버리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재판 들어가도 저는 이건 패소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뭐 판례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청난 판례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기가 실거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 실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매매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실거주를 바꾸는 경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재판에 들어가더라도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고요. 두 번째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번복이라는 겁니다. 판례상 말을 바꿀 수 있다고요. 뭐 이런 좀 판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임차인의 권리에 보면은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거의 그 임차인의 권리고요. 거의 주 대표적인 게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뭐 비용 상환 청구권, 뭐 구속물 매수 청구권 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그 비용 상환 청구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비와 유익비라고 있습니다. 필요비는 이제 뭐냐면 그래서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요거를 이제 주인이 해줘야 되니까
이런 거를 이제 대신 내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받는 거 그리고 유익비는 그 집에 또 필요로 한 거를 내가 내 돈으로 들여서 했다. 그럼 나갈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근데 그 대신에 주인한테 미리 전화를 해서 아 이렇게 상의를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나중에 주세요 하면 다툼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월세 그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가 계약을 2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2년 안에는 인상을 못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증액 증감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양쪽에서 협의예요. 협의가 안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가야 돼요. 근데 지금도 아시다시피 이런 안 좋은 경기에 주인이 더 받겠다고 재판을 해봐야 판사가 인정 안 해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아쉬워 계시면 됩니다. 원상복구가 현장에서 제일 다툼이 많은 문제입니다. 특히 상가 같은 경우. 왜냐하면 처음 들어갈 때는 서로 다툼이 없어요. 근데 나갈 때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가가 잘 돼가지고 그 권리금도 받고 그렇게 물려주면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상가가 잘 안 돼서 그냥 말 그대로 놔두고 나가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같은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노래방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결국엔 세입자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주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철거를 하면 또 돈 드니까 이대로 해갖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세입자가 그 시설을 그대로 쓰는데 문제는 이제 나갈 때도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주인이 이거 철거해라 이러는데 이건 원래 내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결국에는 이게 판례거든요. 이거는 원상복귀 할 필요 없다. 단지 자기가 추가로 한 부분만 하면 된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판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특이하게 좀 명시를 해란 말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단순하게 원상복귀라는 말만 있습니다. 이래갖고는 또 다툼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특이하게 기존 시설물 전체를 다 철거한다. 아니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는 게 나중에 향후 분쟁이 없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든지 우리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물을 단기간이라도 양도를 하는 행위는 결국에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영업행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동의 없는 영업행위는 나중에 계약 해지 대상입니다. 완벽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하시더라도 조금씩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본인 스스로도 노력하셔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교류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특이하게 이렇게 좀 적어달라.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가 돼야 됩니다. 대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는 모른다. 네가 다 하라. 그래가지고 안 되면 네가 책임져라. 이거는 결국에는 분쟁만 부르는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래저래 따지면 거의 지금 30년간 해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안타깝죠. 어찌 보면 살면서 임대차를 한 번이라도 임대인이 됐든 임차인이 됐든 안 겪으실 분은 없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하면 되겠지. 안 되면 뭐 말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묵시적 갱신이라고 특히 상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자동 인장이 돼버리죠. 그러면 결국에는 주택도 마찬가지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해요. 근데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기간, 예를 들어서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간은 아무 말 안 하고 못하고 계속 가야 됩니다. 근데 임차인은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지 심심하면 그냥 내가 그만 나갈게요. 그럼 3개월 뒤에 필요 발생.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그 재계약서 작성하고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자꾸 임대인 쪽 얘기하는데 계약갱신 요건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난이다 보니까 행사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그건 언제든지 투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2년 살고 그 다음에 묵시적도 2년, 그럼 4년입니다. 그럼 또 말하고 있으면 6년. 그럼 자기는 언제든지 또 2년 뒤에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재계약서 밑에다가 정확하게 특약을 적으셔야 돼요. 지금 계약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한 계약이다.
이렇게 특정해버리면 그 뒤로 사용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임대인이 좀 잘 아시고 계셔야 되고 임차인들도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보증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쉽게 해서 놓칠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법적 지식에 의해서 제대로 된 공인중개사 찾아가지고 공인중개사 분이 얘기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확정액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전세권 설정 그다음에 보증금 요거는 무조건 들게끔 하십시오. 지금 제가 유튜브 해가지고 임대차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제 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임대차 관련해서 문제 그다음에 제가 상가 중개를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중개해가지고 좀 상세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이용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